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두고 당정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털의 뉴스 콘텐츠 관련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임명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커버 인터뷰, 오늘은 TMF 사태에 대한 국회 논의를 살펴봅니다. 대규모 정산 지원을 불러온 원인과 피해자 구제, 그리고 제2의 TMF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결정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윤한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복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 콘텐츠와 관련한 불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로 여권 내부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과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당대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조금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한 대표와의 오찬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부분 반대하며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뜻은 이미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필요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에 임명된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이 플랫폼의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포털 사이트의 물품 판매에 대한 순위 조작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포털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책임의식이라든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포털 생태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독재 선언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거부권 행사에 열을 올리는 대통령의 행태 통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대통령에 촉구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는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할 독립기념관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 관장이 취임식에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걸 두곤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습니다. 8월 14일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를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온 기본사회 정책을 당 강령에 넣기로 중앙위 의결로 정했습니다. 우리 당이 원하는 나라, 사회, 국가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특정 인물의 정책을 당 강령에 넣는 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당의 목표로 정해 최근 당내 쟁점인 당원권 강화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해온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바꾸는 당원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전략공천이나 컷오프 결정에 항의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재원 객원 기자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조건으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도광산 문제와 이제 더불어서 현재로 봐서는 강경 모드인 거죠? 네, 민주당은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이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임명 철회를 참석 조건으로 걸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도 불참 의사를 밝혔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은 부적절한 인사에는 반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광복을 경축하는 행사 의미를 존중하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룬 날을 기념하고 국민 통합 정신을 이어가야 할 귀한 날에 정쟁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독립운동 유관단체들도 잇따라 불참 선언을 하면서 따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광복회 등 유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정당 역사상 광복절 행사 불참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내일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인데요. 독립기념관장 혹은 후보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에 네. 임명이 됐더라도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 개최 그리고 현장 검증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5명이 사비로 일본 사도광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동원이 이뤄진 곳인데요.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등재를 찬성하는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동을 설명하는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인정과 적시의 문제, 그리고 전시 장소, 노동자 명단 공개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외통위를 열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정부에 따져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당내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가 국회의장 접견도 연기했다며 주일 대사 임명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 자료에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의 강제 노역 표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뭉개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외교부 최고 책임자인 장관과 용산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협상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사도광산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죠. 네. 내일 열리는 외통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도 이제 살펴보죠. 당장 이제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이제 좀 파장이 계속해서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네, 지난 목요일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복권이 되면 김 전 지사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먼저 여권, 한동훈 대표가 주변 인사의 말을 빌려 반대의 뜻을 밝히고 여러 차례 용산에도 건의했다는 말이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선을 그었고 친윤계에서도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친한계에서는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정치인의 사면 복권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장관 때부터 소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며 극구 부인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 대표는 자신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오늘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여당 내부에선 한 대표가 반대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며 다음 대선을 보고 한 행동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반응도 이제 좀 살펴보죠. 내부에서는 이제 환영과 견제가 공존하는 것 같은데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인해서 권력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복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환영 정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영수회담 시기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물었고 여러 차례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있기도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회담 조율 당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전 대표가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다면서 사실상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경기 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 장경태 의원은 복권을 환영한다면서도 왜 하필 이 시기냐, 야권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 측근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 즉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두관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야권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일극 체제를 희석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지난주에도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특히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주 발의된 법안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도입 등의 어떤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0일에서 60일까지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정산 기한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단축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급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과 정보 공개 청구, 출국 금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적용 제외 등 특히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3법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 3법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8월에는 민생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지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혀 없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금지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TMF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1,443억 원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발표하지 않고 빚으로 빚을 막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집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친일 밀정 정권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광복을 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방치한 외교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 정권의 친일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할 것을 거듭 밝히며 독립투사와 순국선열 국민들께는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헌신해온 세계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우 의장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중국, 러시아와의 의회 외교 강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방문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8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팀 코리아입니다. 16일간 쉼없이 달려온 2024 파리올림픽. 오늘 새벽에 치러진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이 막을 내렸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쾌거를 이루고 금이 환영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은 또 올림픽에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또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폭염에 지치고 민생이 힘든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팀 코리아로 불린 우리나라 선수들, 이번 대회 역대 최소 규모인 141명의 선수단이 파견됐는데요.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5개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맹활약을 보여줬죠. 금메달만 13개를 목에 걸며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명실상부 효자 종목인 양궁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거머쥐었고요. 사격에서도 6개 메달을, 유도에서도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따내면서 한국 유도의 부활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란히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과 임시현 선수, 우리 선수단 남녀 MVP 뽑히는 영광까지 안게 됐습니다. 펜싱도 빼놓을 수가 없죠. 목표로 했던 금메달 2개를 모두 따냈으며 사브르 단체전은 3연패란 위협도 세우게 됐습니다. 또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린 박혜정 선수. 지난 4월 겪은 모친상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수립했고요. 또 성승민 선수는 근대 5종 여자부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을 폭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세영 선수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을 자꾸 문제 삼지 말고 굉장히 관료화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선수보다는 협회라든지 임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안세영 선수가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제대로 쓰이지 않고 허투루 쓰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계자들 불러서 좀 따져보고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배드민턴 협회 조항을 지적하며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도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웠던 2024 파리올림픽 영광의 순간도 많았지만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이젠 올림픽이 남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막판 각축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은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어 2위, 김병주 후보가 3위를 잇고 있습니다. 8명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순위 변동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7일 열리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 5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5위인 이현주 후보와 6위인 전현희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02%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최근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면서 당내 갈라치기를 조장한 이른바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당선권을 향해 각축전을 벌이는 최고위원과는 달리 당대표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굳힌 분위기입니다. 누적 득표율 90%를 근접하게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당원 중심의 대중민주정당으로 그리고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당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야유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니까. 서울
서울 지역에 경선이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 최고위원 5명에 되기 위한 후보들의 접전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은 과연 어떤 그림으로 완성이 될지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온도도 좀처럼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등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신 한재화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원 석 달 만에 협치의 물꼬를 튼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선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견 차이를 좁힐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생을 위한 협치 제안에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경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촉구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여야정 협의체 조건으로 내는 것도 적절치 못합니다. 여야의 협치가 어떻게 조건부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국회 운영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이제 특검과 탄핵 관련 법안들만 선택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민생에 기민하고 좀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우리 당은 우리 일을 하겠다라는 정당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정기류 지원이나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과 같이 잇따라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TMF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논의를 촉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과 관심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고독사 문제, 폭염 건설 노동자 휴식권 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특히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직접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당과 토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이제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들을 이어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요.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좀 진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유력 소식에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이 더 술렁이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당정 갈등이 재현이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당내 여론과 분위기 어떻습니까? 먼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께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실 때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두고 두루 듣고 참고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당 대표로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이지 이 상황을 마치 당정 간의 큰 갈등이나 분열인 것처럼 표현이 자꾸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단순히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의와 여론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죄를 저지른 분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분에게 다시 정치를 하고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면과 복권은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태도나 언행을 살펴보면은 복권을 위해서 그런
그 반성의 자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 사면 당시에도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가 진정성 있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내에서도 비슷한 생각들 가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경태, 안철수 의원님 같은 분들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셨고, 오늘 오찬에서도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그런 비슷한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고, 아직 사면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대통령실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청취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V씨 인수할 때 지급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정산해줘야 될 판매 대금 이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빚내서 빚 불려막을 하는 겁니다. 그 침대가 없다고.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MF 피해 조정 신청 건수가 9,028건입니다. 전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1,400억 원이 넘었는데요. 국회도 피해 구제와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MF 사태 관련해서 의원님이 여러 차례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약 1조 원이고 판매 대금이 묶인 피해자가 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굉장합니다. 팀원과 UMF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대규모 이게 단순히 뭐 그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정말 그 막대한데요. 이번 사태 총체적인 원인 그리고 진단에 대한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이면 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살 때 바로 돈 지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 시장을 개설한 사람들은 장세라는 걸 받아요. 그게 수수료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다 보니까 물건을 대고 사는 여기에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을 개설한 사람이 이걸 보관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네. 근데 이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판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정산 주기예요. 정산 주기가 길면 이 판매 대금을 보관을 오랫동안 하겠죠. 네. 이 판매 대금은 이 시장 개설하는 이커머스의 돈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돈은 수수료, 장세 이것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산 주기가 길어요. 오랫동안 보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쓰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판매 대금을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사거나 뭐 돈놀이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산 주기가 이렇게 길어져야 되느냐. 판매 대금을 본인들의 돈인 수수료하고 구별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전국 곳곳의 그 소상공인들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그 민주당의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이시죠. 사태 발생 후에 직접 그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50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 접수된 피해 현황과 또 규모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로 좀 어떤 사례들이 많은지 좀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접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자보건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하루 만에 모은 500건을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첩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여행 상품과 관련된 환불을 못 받은 그런 분들의 피해가 많았고, 그리고 판매자 같은 경우는 용산 전자상가에서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게 현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라인 플랫폼을 상에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캐시를,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현금을 주면은 10% 할인해 가지고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10,000원 같으면은 9,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식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90% 정도를 용산의 매출액의 9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례들을 보면 이제 피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고, 도대체 내 판매 대금은 어딨냐? 이거 너희 게 아니고 내 건데 어딨냐? 뭐 이런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사장인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겠고, 우리 직원은 실업자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번도 세금을 밀린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신용불량자가 돼야 된다니, 이런 자주 섞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지금 방금 전 화면에 나왔던 게 수갑입니다. 수갑. 네, 이게 정무위 그 긴급 현안 회의에서 그 회의장에서 수갑을 들어 올리셨던 그 장면이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이 수갑이요, 피해자가 직접 보낸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피해자가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구속영장을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본인이 직접 영장을 작성을 해서 수갑과 함께 보냈군요. 수갑이 진짜 수갑은 아니고 이제 장난감 수갑이긴 하지만, 도대체 내 판매 대금은 어딨냐? 이 사람 자유롭게 하면은 이 판매 대금을 여기저기서 써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꼭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저희한테 표시한 지금 것이죠.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 수갑. 그러게요. 그 피해자가 직접 보내신 거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판매 대금 도대체 어딨냐. 네 돈 아닌데 이것 어딨냐. 이것이 핵심이고,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게는 이제 한 사람당 수천만 원까지도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구영배 수억도 있습니다. 수억. 수억 원까지도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구영배 대표가 내놓은 자구책도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사재를 털어서 변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불과 8시간 뒤에 긴급 회생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동원 가능한 게 800억 원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팀원과 위메프 합병 추진을 또 이제 발표를 했네요. 구영배 대표의 이 답변과 자구책, 의원님은 이제 가장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분이 좀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을 믿고 도와주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판매 대금은 자기 돈이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위씨라든지 다른 회사를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럼 믿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산주기예요, 정산주기. 정산주기가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산주기를 계속 늘린 거죠. 또 하나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10%. 그러면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현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확 저지르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부터 보여왔던 것들, 판매 대금을 사용한다든지 정산 주기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의 목표가 나스닥 상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의 도덕적인 그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팀원과 IMF가 합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도 거지 회사고 여기도 거지 회사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합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실제로 지금 이분은 밝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명백하게 들어온 판매 대금을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프로모션에 썼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판매 촉진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구영배 회사의 과거의 직원이 저희에게 제보한 것들에 따르면은 이분이 개인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해외의 싱가포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사가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들, 그리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다가 넣어놓은 것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고서 다른 자구책들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 대금을 어디다 두었는지,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첫째다. 구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예, 의심이 가고 믿을 수 믿음이 없다.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구조 조정을 포함한 자구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반대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네요. 그럴 겁니다. 네네. 그 돈을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는 다른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밝히지 않는다면 또 저희가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찾는 것들이 또 핵심입니다. 네. 그 피해를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물건을 줬잖아요. 이걸 판매 대금을 받아야지 또 밑에 있는 다른 사람 직원 월급도 주고 또 밑에 다른 분들한테 그렇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 네. 줄줄이 도산이 될 텐데, 그래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돈을 찾아야 된다, 첫째는. 네. 그리고 돈을 못 찾았을 때 또는 부족했을 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국민들은 공적 자금을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도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적 자금을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측면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은행 문제 생겼을 때 공적 자금 투여한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의 입장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공적 자금을 일부라도 투여해야 된다. 뭐 국민들에게는 죄송한데 네. 예, 이분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또 피해자들 이렇게 2차, 3차 피해자들이 무수히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공적 자금을 어느 정도는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판매 대금을 찾는 것을 선행해야 된다. 라는 측면입니다. 네네. 네. 정부의 그 미흡한 대응도 여야 네, 할 것 물론입니다. 없이 질책을 받았는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그 금융당국이 이 큐텐의 경영 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IMF의 경영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 자본 잠식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2년 전부터 경영 개선 이행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금감원이. 네. 그래서 분기마다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인수하고 난 이후부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고 그것을 오늘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받은 거에 따르면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금감원이라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 이행 실적 보고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부 분석을 합니다. 네. 내부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내부 분석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 상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7천만 원? 7천억. 네. 7천억 정도를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됐느냐?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게 안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금감원이 안이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내부 분석 자료. 본인들은 이들이 티몬과 IMF가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건데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금감원장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나 알고 싶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는 금감원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직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안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하셨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온풀법 관련해서 판매 대금하고 정산 주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안이 제출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안 소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자율규제 이런 상태였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율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규율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 자율규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기업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산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환불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러니까 정산 주기가 길어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농산품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품 같은 경우는 이건 신선해야 되는 상태에서 환불이라든지 이런 게 40일, 60일 걸릴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이건 최소한 2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라고 했더니 쿠팡의 강한승 의장이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의를 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었습니다. 네. 예. 의원님이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제 정산 기간에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티몬이 40일 그리고 이제 위메프는 최장 70일까지 걸린다고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산 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네. 이미 실은 지난번에 내놨었고요. 네. 그게 폐기된 거였고 폐기가 또 낸 거예요.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보니까 국힘당 어떤 의원이 뭐 14일 이내 이런 걸 냈다고 하는데 제발 그게 국힘당의 당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법안 소위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정산 주기를 당겨야 되고 판매 대금을 분리해서 예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온플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21대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좀 입법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적기이지 않을까.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여론의 힘에 의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적기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이용자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너무나 커졌습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지금 온플법 제정이. 네. 온라인 상에서의 공정거래와 온라인 상에서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여야가 지금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야정이 함께 좀 피해자 구제와 또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면 좀 어떤 방법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금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5만 명이 넘고 그 2차, 3차 피해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그 가족들까지 하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 대금을 찾아라 이런 것이지만 찾는 게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어디에 숨겼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써서 손해를 봐버렸거나 벌써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것을 대출의 형식으로 판매자들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싼 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그걸로 참어. 라고 이것으로만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자들 모두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때 한번 너무 터졌죠. 그다음에 고금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이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국가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의 전국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코로나 손실보상법부터 이제 금리 인하 3법, 소상공인 지원과 이제 영세 가맹점 보호까지 민생 정책에 이제 앞장서 오셨습니다. 지금 물가와 이제 가계 빚이 역대 이제 최고라고 하는데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떠한 이제 긴급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긴급 조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민생이 그 들판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되잖아요. 물을 쏟아지게 하려면 저는 지하수를 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하수를 파서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민생 1호 법안이 민생회복지원금이잖아요.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소득별로 하는 거 다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수돗물을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부어서 콸콸콸 쏟아지게 하자라는 거고, 이것이 25만 원씩을 이 들판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에 이렇게 주는 개념이라면 이게 복지 정책이겠죠. 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4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몰빵해서 쓰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하수를 확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인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해봤고 싱가포르나 대만에서도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방식이 이게 승수 효과에 의해서 결국 쏟아 넣는 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이 거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국힘당에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내보셔라. 긴급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놔보셔라.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동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직전에 그 질문 좀 간단한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예, 의원님의 의견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반성하지 않았는데 복권을 하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다가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우리 강서구청장 후보, 국힘당의 강서구청장 네. 후보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바로 직후에 사면 복권해가지고 출마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의 현역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그렇게 되신 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하셨어요. 사면 복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 반성문 받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당에 대해서만은 왜 반성문 얘기를 하는지 참 좀 갑갑하다라는 느낌이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그럼 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이런 말을 할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별화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큰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를 둬야지 한동훈 대표가 뜰 거다. 그래서 너무 소심하시다. 큰 거 가지고 차별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사면 복권돼서 우리 당의 또 정치적 자산으로 오시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당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아까 그 민생에 대한 긴급조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에는 또 어떤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그 동안갑의 재선이시잖아요. 이제 좀 책임감이 좀 짊어질 만한 과제 같은 게 좀 많을 텐데, 책을 또 쓰신 게 우리 동네 일 잘하는 민병덕 이런 책이 있었는데, 실제로 21대에서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꼽히셨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에 남은 긴급조치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볼까요? 안양은 특히 저희 지역은 평촌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노후 신도시입니다. 이 노후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라서 노후화 됐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노후 신도시를 어떻게 말 그대로 신도시로 또 바꿀 것인지, 이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도지구라든지 어떻게 재건축을 할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아주 힘든, 그렇지만 잘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양이 이제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될 거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걸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런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첨단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바로 공대 옆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양도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뚫으면 서울대 캠퍼스가 안양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 환경 좋은 안양에서 모여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도시를 만들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안양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요. 아프면 실권리, 상병수당이라는 부상당하거나 병 걸렸을 때 돈을 주는 하루에 이제 그 최저임금의 60% 정도를 주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면 실권리가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들이 안양에서 잘 시범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빨리 퍼져서 아프면 쉬어서 병을 키우지 않고, 이게 가장 큰 민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프면 쉴 권리 확 와닿는 그죠?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프신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구현이 됐으면 하는 자영업자도 바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TMF 사태에 대한 국회 논의 계획과 해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